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심사 방식을 놓고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수희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일 밤 아니면 모레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출석을 포기하면서 실질 심사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장 전담 판사는 결정이 됐죠. 그건 예. 이제 법원에서 컴퓨터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그 불출석하겠다라고 이제 그 신문기일이 잡혀요. 그러면 양쪽에 연락을 해주죠. 피의자하고 검찰하고. 예.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법원에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언론 보도인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불출석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하면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건 피의자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들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한테서 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그런 절차를 밟을 건지 아니면 아예 신문기일을 안 열고 그대로 그냥 그 서류만 그러니까 서면만 가지고 판단을 할지 그거는 이제 법원의 그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신문기일이 변호인만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가운데에서 신문기일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 신병이 중앙지검에 있지 않을까 자택에 있지 않고 뭐 이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대기하면서 어디로 갈지 결정한 거군요. 예.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데 변호인단만 이런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드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주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 나는 참석 안 이거 안 받겠다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는 대개는 전부 다 인정하는 경우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성실히 이렇게 수사에 임할 테니까 좀 선처를 해달라 검찰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반성하는 취지일 때 포기를 하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결과가 봤을 때 출석하나 아니나 뭐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또 뭐 언론에 엄청 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결론에 큰 차이가 없을 거다. 또 하나는 언론 노출이나 또 다른 이제 전직 대통령이 내가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그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변소를 하는 것이 약간 좀 우회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채통이나 좀 위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뭐 그런 면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에 대해서 검찰은 좀 어떤 입장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검찰의 그 입장에서는 이것은 스스로 그 주어진 방어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강제로 구인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것이죠. 원래는 이제 그 판사의 면전 앞에 강제로 그 구인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소명할 기회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예. 이것까지 이제 관여는 안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검찰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이와 같은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혹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략 자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그 1997년에 만들어진 제도죠. 예. 바꿔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더 방어권을 보장하고 소위 그 적정 절차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피의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체면에 대한 손상이 뭐 명백하다든가 아예 이 혐의 자체가 사실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데 뭐 이번 사례 같은 거는 일단 전직 그 대통령이었고 또 나름대로 현재 그 다른 가족의 혐의 사항이 지금 압박으로 오는 상황에서 이거 자체에 대한 질문을 부정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석연치 않은
부담이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그 검찰의 그 입장에서는 권리 자체를 뭐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형사 형벌권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입장은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이 최대 쟁점일지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의 경우에 이제 그 범죄 중대성, 그 중대성 안에는 그 3년 이상의 범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명 정도. 이 혐의 사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를 이제 따져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주 우려. 이 도주에는 뭐 해외 도피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도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후 벌어지는 수사나 재판의 출석이 담보가 되느냐 그것도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경우는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통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전직 대통령이고 다른 그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진술한 그 맞다라고 진술한 다른 그 참고인들이 거의가 그 측근들이거나 보좌진들이었기 때문에 권력 관계로 이렇게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됐던 거죠. 과거에는 예. 그런 것이 현재 좀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기타 사정까지 다 망라해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주목할 만한 거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고 아예 그 적시를 했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 도망을 간다? 그거는 국외로 도망간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거고 그걸 굳이 이렇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고 이제 적시를 한 것은 좀 망신주기 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변호인단은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갖춰서 대응을 할 텐데 아까 이제 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스스로 주어진 방어권을 포기한 걸로 볼 수도 있다 친다면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이렇게 안 나가시게 되면 뭐 불리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거를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변호인단도 뭐 크게 그 참모들 정치적인 참모들하고 의견이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석과 불출석에 따라서 뭐 발부 여부가 유불리하지 않다. 크게 좌우될 사항은 아닌 사안으로 보고요. 제가 좀 빠뜨렸는데요. 이 최대 쟁점은 뇌물 부분입니다. 혐의 사실 중에 뇌물. 예, 알겠습니다. 일단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영장 심사 갔을 때 가족들에게 좀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MB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했을 것이다라는 뭐 또 분석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김인호 그 여사에 관한 그 혐의 자체가 예. 지금 양파 껍질까지 계속 불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안에 관한 것에 있어서 분명히 질의응답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부담스러울 수가 이제 있는 것이고 예. 바꾸게 얘기하면 이제 가족에 대한 소환을 하나의 그 지렛대로 해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그 재판이라든가 또는 추가 혐의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자체를 지금 목전에서 재판관의 목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심증 형성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상당 부분 이제 있고요. 예. 또 그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이 정치적 프레임의 한 그 입장에서 나는 여전히 정치적인 그 핍박을 받고 있는 따라서 이와 같은 이미 짜맞춰진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것은 뭐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그 정치적 그 표현도 이제 함께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인데 예. 또 왜냐하면은 다른 지금 그 수사와 관련된 혐의 자체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영장에는 그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실상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시작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영장에 있는 것만 일단은 법정에 가서 나름대로 법리 논박을 해보겠다. 예. 그 뇌물죄에 관한 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논박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가장 핵심인 다스에 대한 설립과 관련돼서 과연 형식적 소유를 정말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소유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게임인 그 법정에서 그때 한번 대결해보겠다. 그러다 본다면 지금 내가 굳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체면 손상까지 하면서 이렇게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없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구속도 거죠. 감수하겠다라고 큰 틀에서 좀 보면은 이해를 해야 아마 될까요? 네 지금 그 제시된 그 증거라든가 네. 또는 지금 그 주변인들의 그 진술 증거 등을 보면 사실상은 범죄가 상당 부분 이제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지금 체면까지 손상되고 또 다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 언론에 다시 등장하는 것 이것에 실익은 없다. 뭐 이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까 뭐 자택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법원에 있지 않는다면 만약에 자택에 있는다면 그 시각에 뭐 수사관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집 앞에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불출석 얘기가 나왔을 때 강제 구인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문기, 영장실질 신문이 아예 변호인도 출석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아예 신문기일을 잡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영장 판사가 그냥 서면 서류로만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자택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가 있다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이후였기 때문에 탄핵 결정을 받은 이후라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나 경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 그 경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자택에 머물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때 이제 검찰의 수사관들이 강제 구인을 위해서 자택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신문기일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택에 있으면서 변호인이 신문기일에 나온 건 좀 어색하거든요. 그때는 예. 서울중앙지검에 나오시라고 해서 소환해서 거기에서 박 전 대통령하고 유사하게 거기서 머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영장 심사에는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뭐 언제쯤 결정날까에 대한 부분도 참 궁금한데 저녁이면은 뭐 밤쯤이면은 결정이 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례를 놓고서 결정나는 시간을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일반 형사범 같은 경우 영장 실질 심사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뭐 한 2시간 정도면 뭐 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기호를 반추해 보면 그 이재용 전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영장 실질 심사가 꽤 걸렸죠. 그때는 한 예. 5시간 이상 6시간 걸린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한 7시간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자정을 좀 넘어서 사실 결정이 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법관의 면전에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질의응답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그 줄어들게 되겠죠. 문답이 예. 없기 때문에. 문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영장 실질 심사의 기본 취지가 구속 전에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를 제3기관인 법관이 바로 직접 주의, 즉 바로 법관의 면전 앞에서 구술 증거에 근거해서 확인을 한다. 그러면 또박또박 궁금한 사항을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인한테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한테 물어보는 이런 그 시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인하는 그 시간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예. 그 사실상 뭐 자정 좀 전에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로 수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영장에 청구된 담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즉 재판에서 이제 혐의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이외에도 더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영장은 지금까지 소명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제 예. 수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 기소는 또 이 구속영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처벌을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이제 그 검찰의 기소이기 예. 때문에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더 수사가 돼서 이게 기소할 만하다. 한마디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검찰이 충분히 뭐 그것은 더 덧대서 더 추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그 김윤옥 여사가 뭐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든가 예. 뭐 이런 문제들이 공소장에 추가가 될 수는 있죠. 만일 근데 이런 모든 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세 큰 지장이 없는 지금 그 제일 큰 거는 60억 소송비 대납 부분이고요. 그 외에 그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20억 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삼성의 소송비 대납 부분이 될 거고 320억의 그 다스 횡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뭐 쓴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정치 자금으로 썼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큰 네. 쟁점이 될 겁니다. 그 이 부분도 이번에 좀 새로 나오고 있는 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법인 카드를 12년 동안 이제 두 부부가 뭐 연간 월 평균 280만 원 가량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지금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판에서 크게 다투어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다수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제 업무상 그 횡령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예.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4억이라고 합니다. 12년에 그 걸쳐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카드 자체가 결제되고 실제로 물건 구입한 장소와 지금 김윤옥 여사 등이 그 장소에 해외에서 간 그 시점과 그 비행기표를 봤더니 그 출입국 기록관을 예. 봤더니 일치한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제 분명히 그 썼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고요. 또 그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 횡령 액수 그 자체를 결혼 자금이라든가 또는 뭐 전세 자금이라든가 이게 썼다는 얘기죠. 결국 예. 지금 말씀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지금 약 110억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도 사실은 상당 부분 횡령에 있어서 뭐 4억이라든가 또는 그 특활비에 대한 1억 수수라든가 뭐 이런 등등 또 요즘에 그 어저께 나온 또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 양복 자체 5벌 그 1,200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것이라든가 예. 또는 그 명품 백 안에 뭐 3만 불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자체는 아직 그 구속영장에 정확하게 적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 이것도 사실은 그 네. 배제할 수가 이제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각됩니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 이제 뭐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정 정치적 대응으로 나설 것이다. 앞으로 이제 법리 공방을 벌일 거라고 작정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빼돌린 청와대 문건, 그러니까 압수한 청와대 문건 중에서 3,400여 개 중에서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제 물건을 쓸 수 있다. 이걸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빼돌렸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쪽 측에서는요. 그 검찰 측이나 이렇게 해서는 근데 그건 이제 고의라는 얘기인데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은 과실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아니거든요. 고의범일 때 얘기인데 이게 이제 밝혀진 게 김백준 전 기획관이 영포빌딩 2층에 지하 2층에 창고를 뭐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나갔다는 건데 이거는 그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 보고했다는 VIP 문건의 보고서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처음 보는 문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그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데 예. 뭐 이거는 법원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사를 나오는데 과실로 딸려 나온 건지 아니면은 정말 고의로 고의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갖고 온 건지 이거는 좀 더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변호인 측이 아마 주장할 것은 이 그 3천 건에 해당되는 문건 자체를 압수수색하는 절차가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영장 그 자체는 횡령이라든가 뇌물 명목이었는데 예. 이것을 그 대통령 문건 위반으로 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일 지난 다음에 검찰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받아서 대통령 문건 위반으로 다시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명박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은 적정 절차에 그 반한 것이라고 해서 소송을 그 제기한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재판에 보면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 거죠. 하나는 실체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절차적인 면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즉 듀 프로세스 적정 절차에 그 반한 것은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소위 그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즉 썩은 나무에서 나온 과실은 역시 썩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다. 맞는 사실을 할지라도 설령 이것이 아주 똑 떨어지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적정 절차에 위반했기 때문에 증거로서 자격을 안 준다. 그렇겠네요. 이와 같은 논리를 필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미투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 뭐 거의 초창기에 있는 뭐 폭로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윤택 씨가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신청 이유라고 좀 나왔습니까? 상습 강제추행으로 이제 그 영장 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상습이 된 것은 2013년 6월에 많이들 아시지만 이제 친고죄가 폐지됐는데 이전 거에는 고소기간 1년이 이제 제한이 있었지만 2010년 4월에 상습범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서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그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 상습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소기간이 제한이 있던 그 시간 내에 추행행위지만 강제추행이었지만 상습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처벌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경찰에서는 그래서 상습 강제추행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여기에 강간, 그러니까 성폭행은 2010년 4월 이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지고 강제추행만 상습 강제추행으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좀 수위가 낮을 수도 있겠네요. 추행 정도면 그죠? 아니 상습범의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법원에서 어떤 태도로 나오니까 법정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질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하게 볼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 전반적인 이후에. 여론도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예. 뭐 장시간에 또 피해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자, 끝으로 안희정 지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전 지사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고소인들은 위력에 의한 강제적 합의라고 하고 있고, 또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전 지사가 피해자들과 찍은 사진을 제출했대요. 이게 과연 어떤 강제가 아니었다, 강압이 아니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과연 이제 사진의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이고 예. 또 사진의 뒷 배경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행사 중에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 업무상 위력을 판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결코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적인 공간에서 예를 들면 아주 뭐 장난을 친다든가. 예, 사적인 모습으로 또 그 시간도 뭐 상당 부분 업무 시간 뭐 비슷하게 또는 예. 전후해서 그러다 본다면 이것은 업무상 위력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애정 행위로서 늘 좋아하는 관계였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을 한 장을 냈는지 두 장을 냈는지 어떤 것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정봉주 의원이 780장의 사진을 냈는데 사실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낸 사진 자체도 그야말로 업무상 위력인가를 확실히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공개적인 그 장소에서 무슨 행사 중에 옆에 이제 비서가 도와준다거나 또 같이 직원들과 어디 체육대 야유회에 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있는 사진 이것은 공적인 그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반드시 시간적 상황적 판단이 그렇죠. 잘 되겠네요. 예, 반드시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한 네. 또 증거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사항이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